지금 다시 돌아보면 참으로 예상 밖의 면접이었습니다. 보통 면접 자리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법인데 그날 만난 어느 특별한 지원자가 자기소개 첫 마디부터 스스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거든요. 더군다나 마침 저와 아버지는 고아원과 관련된 아주 각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 추억이 있었으며 아버지께서는 아주 절절한 아픔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는 그 특별한 지원자의 말에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셨고 이후로도 아버지는 그 특별한 지원자가 자꾸만 눈에 밟힌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 특별한 지원자와 관련된 비밀의 실마리가 포착되었고 그 실마리를 발견한 저는 그야말로 기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실마리가 대체 무엇이었길래 제가 그토록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지, 지난 수십 년 동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던 심장이 철렁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낳아주신 친부모님이나 고향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저에게 유독 난처한 이유는 제가 친부모님이나 고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는 갓난쟁이이던 시절에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친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오직 그것이 전부였을 뿐, 두 분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는지 아니면 사고로 운명을 다하셨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 친부모님 중 최소한 한 분은 아주 많이 씩씩하고 마음씨가 바다처럼 넓은 분이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랬기에 아들인 제가 유달리 구김살 없이 씩씩하고 굳세며 주변 사람들을 살갑게 잘 챙기는 성격으로 자랄 수가 있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비록 낳아주신 친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전혀 모르는 채로 고아원에서 지내면서도 그러한 삶의 그림자에 전혀 기죽지 않는 녀석이었어요. 오히려 유치원생이 되었을 무렵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를 살아가고 있는 고아원 동기들을 보듬어 안아주는 대장까지 맡게 되었을 정도로 꽤나 당찬 어린아이였죠. 특히나 당시 저는 고아원 동기들을 대신해서 이런 역할을 주로 맡았었어요. 우리 창환이가 이 원장 선생님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불렀는데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서 원장 선생님께 건의사항을 전달해 드리려고요. 다른 건 아니고요. 생활실에 있는 이불들마다 다들 너무 낡아서 저랑 친구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요.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들 때는 보일러가 켜져 있어서 괜찮지만 보일러가 꺼지는 아침 6시쯤에는 다들 너무 추워서 일찍 잠에서 깨거든요.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생활관에 있는 이불을 꼭 새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따뜻한 이불로 바꿔주시고요. 보일러도 아침에 1시간씩 더 돌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우리 친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건의를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줄게. 우리 창환이처럼 든든한 대장이 곁에 있어서 친구들이 많이 든든하겠구나. 모쪼록 앞으로도 친구들을 잘 보살펴주렴. 선생님은 우리 창환이가 잘 해주리라고 믿어요. 이처럼 저는 고아원의 동기들과 선생님들 모두의 기대와 신뢰를 받는 대장님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당시 저를 참 예쁘게 잘 봐주셨던 분들 중에는 저희 고아원에 가장 큰 후원자님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아저씨는 가장 큰 후원자님이면서 동시에 자주 봉사활동을 나오는 분이셨는데요. 당시 그분께서 저를 어찌나 예쁘게 생각하셨던지 저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에 아주 큰 애정이 깃들어 있다는 걸 고작해야 7살에 불과한 어린아이였던 저 또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당시 저와 그 아저씨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일 뿐이었는데요. 그랬던 저와 그 아저씨의 관계가 급변하게 된 계기는 원장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입양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 그렇다더구나.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창환이를 마음에 두고 계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마침내 우리 창환이를 아들로 맞이하고 싶다는 뜻을 우리 고아원에 전해오시더구나. 그러나 솔직히 처음에 저는 입양이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동기들 중에는 처음에는 좋은 분들처럼 보여서 입양을 떠나갔다가 오래지 않아 마치 버림받듯이 파양되어 돌아오게 되었던 친구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더욱이 저는 파양되어 돌아온 친구들에게 또한 대장이었습니다. 대장으로서 파양된 친구들의 다친 마음을 다독여주다 보니까 함부로 입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 저는 선뜻 아무런 대답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 제 고민을 훤히 꿰고 계셨던 모양이었을까요? 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외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저씨네 부부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들이 믿어도 될 만한 어른들인지 직접 확인해보라는 뜻에서였죠. 그렇게 저는 고아원 밖으로 외출을 나가게 되었고 아저씨네 부부는 저에게 따뜻한 집밥을 한 끼 차려주고 싶다면서 곧장 집으로 데려가 주셨는데요. 그날 저는 무려 2번씩이나 놀라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처음 놀란 건 아저씨네 집이 너무 크고 넓기 때문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아저씨께서 크게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는 귀뜸을 듣기는 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로 고래등 같은 집이 제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놀라게 된 건 아저씨네 집안 풍경이었어요. 누가 봐도 딱 제 또래 남자애를 위해서 꾸며진 공간이 떡하니 자리에 있었거든요.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아저씨네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때 저는 조금 무서워졌었어요. 아저씨네 집에는 제 또래 남자애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 공간이 떡하니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건 조금은 이상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만약 아저씨네 부부가 다른 고아를 입양했다가 무책임하게 파양을 했었던 것이라면, 그래서 그 집에 제 또래 남자애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정말 그런 거라면 입양 제안에 대한 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거절이었죠. 마침 그 아저씨께서 저에게 다가와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줌마가 밥 짓는 동안 저쪽으로 가서 아저씨랑 같이 장난감 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자꾸나. 아니에요. 저는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왜? 장난감에 흥미가 없어서 그러니? 그럼 아저씨랑 같이 2층으로 올라갈까? 2층에 가면 공부방 겸 책방이 있거든. 거기 가면 동화책이랑 위인전도 한가득 있으니까 아저씨랑 책 보면서 기다리자꾸나. 공부방 겸 책방도 따로 있다고요? 당연하지. 아저씨랑 아줌마가 사랑하는 친아들을 위해서 직접 마련해 두었던 공간이야. 아저씨네 아들도 우리 창환이처럼 책 읽는 걸 특히나 좋아하는 아이였거든. 순간 저는 고개를 갸웃하고야 말았습니다. 아저씨네 부부에게 친아들이 있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이에 저는 아저씨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왜 굳이 저를 입양하시려는 거예요? 혹시 어릴 때 세상을 떠난 건가요? 그러자 제 머리를 장난스레 헝클어뜨리신 아저씨께서는 이내 저만치 놀이방을 바라보며 아주 서글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줌마랑 아저씨는 우리 아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 건강하게 잘 살아있다고 믿어. 비록 지금은 헤어져서 지내고 있을지언정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게 되리란 것을 확신하고. 헤어져서 지내고 있다고요? 그렇단다. 우리 창환이처럼 딱 7살이던 무렵에 잃어버렸거든. 지난날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동네에 칭찬이 자자했을 만치 친아들에게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셨다고 합니다. 친아들 또한
부모님을 아주 잘 따르는 효자였고요. 이처럼 오직 행복만이 가득했던 집안 분위기에 다소간의 변화가 생기게 된 건 유달리 똘똘하던 친아들이 막 유치원에 입학했을 무렵에 영재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영재 친아들을 제멋대로 뒷바라지해주자니 당시 아저씨네 가정은 꽤나 가난한 편이었다는 점이었죠. 이 아저씨는 고심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기 있잖아 여보. 아무래도 이참에 내가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히 회사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해보겠다고? 갑자기는 아니고 꽤 오래 고민했었어. 똘똘한 우리 아들을 제대로 성장시켜주려면 부모의 금전적 뒷바라지가 반드시 필요할 테니까. 그런 와중에 영재 판정을 받고 나니까 그 순간 결심이 딱 서더라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한 사업가가 될 테니까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알았어. 내가 제대로 내줘야 할 테니까 한번 제대로 도전해봐. 대신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돼. 알았지? 그렇게 시작된 사업은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지만 아저씨께서 워낙 성실한 데다가 능력 또한 출중한 분이셨던 덕분에 오래지 않아 적지 않은 직원을 거느리게 될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성공이 친아들 입장에서는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회사 일이 크고 바빠질수록 친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물론 그런 와중에도 아저씨는 아주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이제 눈꽃 뗄 새도 없어서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도 친아들을 아주 잘 달래주었거든요. 요즘 아빠가 아들이랑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많이 서운하지? 아빠도 우리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단다. 그치만 우리 아들도 이 아빠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우리 아들을 잘 뒷바라지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직원 여럿을 거느린 회사의 사장님이 되어버렸지 뭐니. 또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아이들의 아빠까지 되어버린 셈이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분명 우리 아빠고 우리 엄마 남편인데. 회사 직원분들 가정에 다들 우리 아들만한 자녀들이 최소한 하나씩은 꼭 있거든. 그래서 지금 아빠는 그 자녀들의 부모인 셈이기도 한 거란다. 이 아빠가 직원들을 잘 건사하고 월급도 제때제때 많이 줘야 직원분들도 자신의 자녀들을 잘 건사할 수 있을 테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네. 조금은 알 것도 같아요. 유치원 원장 선생님께서 저를 자식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빠도 직원분들의 아이들을 자식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죠? 아빠가 회사를 열심히 잘 운영해야 다들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당연하지. 아무튼 우리 아들이 아빠를 조금만 이해해 주려무나. 대신 아빠도 장차 우리 아들이랑 같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게. 그때까지만 조금 참아주렴. 참 다행스럽게도 친아들은 아저씨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고 이후로는 서운해한다거나 투정을 부리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업무에 더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아저씨는 오래지 않아 꽤나 큰 성공을 거두게 될 수 있었죠. 아저씨네 회사가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거든요. 당시 마침내 자수성가를 이룬 아저씨가 처음 결정한 일은 역시나 친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친아들이 마침 딱 7살이었기에 바로 이듬해에 영재센터가 있는 학교로 진학시켜주기 위해 얼른 이사를 떠나기로 결심했거든요. 동시에 아저씨는 이삿날에 맞춰서 겸사겸사 며칠 휴가를 내고서는 친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그날의 휴가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끔찍한 재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당시에 새 동네로 이사를 마친 아저씨는 친아들과 둘이서 동네 놀이터 구경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친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인 숨바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술리인 아저씨가 아무리 찾아봤자 친아들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았다고 해요. 다급한 마음에 아주머니도 뛰쳐나와서 아저씨와 함께 친아들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수확도 없었고 급기야는 지역경찰분들까지 나서주셨지만 결국 친아들을 다시 만날 수는 없었다더라고요. 그럼 그때 헤어진 아들을 아직도 못 찾으신 거예요? 그러게, 그렇게 되어버렸지 뭐니. 아줌마랑 아저씨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아들을 찾아 나섰지만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는커녕 흔적조차 찾아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고아원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이랑 후원을 하기 시작한 거란다. 그때 잃어버린 우리 아들을 찾아다니기도 할 겸 우리 아들처럼 부모를 잃은 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도 내밀어줄 겸 해서 그러던 중에 창환이 너를 만나게 된 거고. 네, 그런 사연이 있으셨더라고요.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사랑하는 친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분들이셨고 친아들을 찾아서 고아원을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과 후원을 시작하셨던 것이었어요. 혹시라도 친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은 채로 말이죠. 또한 그래서 아저씨네 집에 딱 제 또래 남자애를 위한 놀이방과 공부방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저씨네 친아들이 실종되던 나이가 딱 7살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사연을 알게 된 저는 아저씨 아주머니에게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심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저씨랑 아주머니를 오해했어요. 두 분이 다른 아이를 입양했다가 쉽게 파양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괜찮단다. 그건 창원이 잘못이 아니라 아저씨랑 아줌마가 우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탓이잖니. 그러니 미안한 마음 같은 건 절대로 품지 말려무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여쭤볼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왜 굳이 저를 입양하시려는 건가요? 아저씨랑 아줌마가 창환이를 입양해서 친아들 대신 삼을 생각일까봐 겁이 나는 게로구나. 당시 제가 그런 고민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건 입양을 떠났다가 파양이 되어서 돌아온 친구들을 곁에서 직접 보살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양부모님으로부터 세상을 떠난 자신들의 친자식처럼 행동할 것을 아주 강하게 요구받았던 녀석들도 있었거든요. 그 욕심이 충족되지 않자 마치 내다버리듯 파양을 해버렸고요. 하물며 마침 저 또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 아주머니가 저에게 자신들의 친아들처럼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걱정 또한 저 혼자만의 기우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굳이 걱정할 필요조차 없단다. 우리가 창환이 너를 입양하려고 하는 건 너를 둘째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기 때문일 뿐이지. 너를 데려다가 첫째 아들 대신 삼으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 아저씨랑 아줌마가 쭉 지켜보니까 우리 창환이는 장차 아주 큰 사람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더구나. 그래서 입양을 결심하게 된 거야. 우리 창환이가 타고난 자질 그대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저씨랑 아줌마가 부모로서 잘 뒷바라지해주고 싶거든. 이로써 저는 입양에 대한 모든 걱정을 떨쳐낼 수 있었고 아저씨 아주머니, 아니 아버지 어머니의 둘째 아들이 되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분은 한평생 믿고 따라도 괜찮을 만큼 아주 훌륭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핏줄보다 훨씬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되기로 약속했고 모든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랑스러운 둘째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게 될 형한테도 세상에서 가장 살가운 동생이 되어줄 거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니, 엄마, 아빠. 바로 그날부로 저희 가족은 서로에게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를 잘 보살펴 주셨고, 저는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이지 있는 힘껏 학업에 매진했어요. 그랬던 결과 저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동시에 전공 교수님으로부터 참으로 감사한 제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미국 유학 자리를 알아봐 주셨다고? 네, 아버지. 교수님께서 평소에도 저를 유달리 아껴주시더니만 전액 장학금으로 미국 명문대로 유학을 다녀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것 참 좋은 일이로구나. 헌데 표정이 왜 그러니?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게야? 고민이라기보다는 교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죄송하다는 말씀이라니. 너 설마 미국 유학을 포기하려고? 네, 물론 이대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기회이기는 해요.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돌아오면 그만큼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엄마랑 아빠 곁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요. 물론 가족이 다 함께 지내는 것만큼 뜻깊은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아쉽지는 않겠니? 유학을 포기하는 거 말이다. 전혀 아쉽지 않아요. 제가 유학을 양보하면 능력은 좋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유학은 꿈도 못 꾸는 학우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될 테니까요. 대신 저는 아버지네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입사해서 제 힘으로 승진도 하고 회사를 더더욱 번창시키겠습니다. 그날 저희 부모님께서는 둘째 아들을 참 올바르고 큰 사람으로 잘 키웠다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며칠 뒤 아버지께서는 교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거액의 장학금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교수님께 장래는 유망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유학은 꿈도 못 꾸는 학생 몇 명을 추가로 더 뽑아서 그 장학금으로 유학을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죠. 덕분에 총 5명의 인재들이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아 미국 명문대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고, 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감춘 채로 오직 저 혼자만의 힘으로 입사시험과 면접을 통과했어요. 다른 지원자들과 공정하게 입사시험을 치르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둘째 아들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일단 그렇게 말단 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직원분들께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첫 출근 날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함구한 채로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성사시키며 회사를 번창시켰고, 그러한 공을 인정받아 대주주님들의 만장일치 추대로 저희 회사의 핵심 부서인 전략사업본부 본부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거든요. 제가 본부장이 되던 그날, 아버지께서는 이젠 우리가 가족관계라는 것을 밝혀도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고, 마침 저 또한 스스로의 능력으로 본부장의 자리까지 올라왔으니 이젠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저희 부자는 본부장 취임식 자리에서 아버지 아들 관계라는 사실을 공표했고, 동시에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 회사의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아들, 아니 본부장이 이룩한 업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저희 둘째 아들인 본부장을 차기 회장으로 지목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이라면 가족 셋을 운운하며 딴지를 거는 분들이 한둘씩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날 저희 아버지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나선 관계자분들은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본부장이 아니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가 대체 누구겠냐며 크게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더욱이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그날 그 자리에 계시던 분들 모두가 이미 저를 차기 경영작감으로 염두에 두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저의 능력과 실력 하나만 믿고서 말이죠. 이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아주 자랑스러워하셨고 저 또한 더할 나위 없이 기뻤어요. 자랑스러운 둘째 아들이 되겠다던 약속을 마침내 완수하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약속은 단 하나뿐이었죠. 형을 꼭 다시 만나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살가운 동생이 되어주겠다던 바로 그 약속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어쩌면 제 한평생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바람에 형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기적이라도 벌어지지 않는 한 가족 상봉의 꿈은 요원하게만 느껴졌죠. 그런데 저희 회사가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진행하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자는 본부장과 회장님의 자격으로 직접 면접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장차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부득이 신입사원이 아닌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려고 했던 일이니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자가 직접 면접을 보기로 결정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날 저 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진 지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자는 면접의 첫 번째 순서인 자기소개 단계부터 저 아버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바로 이런 첫마디로 말이죠. 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원래 면접 자리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행동인데 반해서 그 지원자는 첫인사 첫마디부터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꺼냈으니까요. 그렇다는 건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일 테고요. 바로 그런 점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이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은 건 저랑 그 지원자가 서로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에 저는 그 지원자에 대해서 아주 깊게 알고 싶어졌습니다. 지원자님께서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군요. 오히려 일견 자부심까지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요. 제 판단이 맞나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꽤나 부끄럽거든요. 순간 당황한 저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굳이 그런 출신에 대한 이야기로 자기소개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 저의 출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날이 갈수록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반해서 이 나라의 고아원들 중에는 아직도 열악한 곳들이 아주 많거든요. 고아원 원장이랍시고 갈 곳 없는 색색들을 제대로 보살펴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꽤나 많고요. 저는 같은 어른으로서 그런 사람들과 그런 현실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 지원자의 발언은 하나같이 맞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저 또한 고아원 출신으로서 그러한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을 찾아서 고아원들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셨던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중요한 건 그 지원자가 대체 어떤 생각으로 면접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곳은 면접 자리입니다. 제 아무리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한들 그저 불만만 토로하고 앉아있어서는 합격과는 멀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 취지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자님께서는 현실에 맞서서 무엇을 하셨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게 그 지원자는 자신이 해왔던 노력,
정확히는 자신의 인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원자는 자신이 어떻게 고아원에서 지내게 되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고아원에 도착했던 당시에는 자신이 누군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고아원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을 발급받아 그 이름으로 지금껏 살아왔다고 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고아원이라는 곳에 아주 열악하고 악독한 곳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는 제대로 된 보살핌조차 한 번을 받지 못한 채로 아주 외롭고 힘들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보통 그럴 경우 삐뚤어지거나 엇나가게 마련일 테지만 그 지원자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런 각오를 다졌다고 해요. 고아원을 졸업해서 처음 사회로 나가던 바로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든든한 느티나무처럼 이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과거의 저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아이들에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겠노라고 말이죠. 그래서 청소년 보호시설에 적응하지 못해서 스스로 탈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저희 집에서 아주 살뜰히 보살펴 주었어요. 그러는 틈틈이 저의 도움 덕분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다시 시설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녀석들은 최대한 좋은 시설을 찾아서 돌려보내 주었고, 계속해서 저와 지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지금도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와, 그러려면 비용이 꽤나 많이 들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한편으로 야간엔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도 하고 주말엔 편의점이나 공사장에서 일을 해가면서 아이들의 뒷바라지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힘들다기보다는 너무 행복했고 보람찬 날들이었고요. 아이들이 저를 친삼촌처럼 잘 따라주거든요. 그렇군요. 참 뜻깊은 삶을 살아오셨네요. 헌데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신 이유는 뭔가요? 다른 회사에 면접을 봤다는 사실이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 알려지면 눈총을 받게 되기 마련일 테고,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기라도 하면 아이들 뒷바라지가 꽤나 어려워질 텐데요. 지금 제가 보살피고 있는 아이들이 3명인데요. 그 녀석들이 내년이면 다 한꺼번에 고3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여 조건이 좋은 회사를 찾아 나서게 된 거고요. 그 3녀석에게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주려면 제가 미리미리 저축을 많이 해둬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조카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위험한 도전을 감행하신 셈이로군요. 맞습니다. 조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세상엔 너희에게 못되게 구는 나쁜 어른들도 분명 있지만 이 삼촌처럼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보살펴주는 사람도 분명 존재한단다. 더욱이 너희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아야 마땅한 새싹들이니까 이 삼촌을 통해서 그 사랑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 저희 부모님 다음으로 아주 멋지고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지원자로부터 일경 고아원 동기들을 위해 대장 노릇을 자처했던 지난날의 제 모습이 보이는 것도 같았고요. 그러는 한편으론 저희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는 사무적인 모습을 유지하셨습니다. 큰 회사의 회장에게 주어진 책임감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쉽사리 내보해선 안 되거든요. 물론 저는 둘째 아들로서 당시 아버지의 속마음이 훤히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께서는 그날의 면접이 모두 끝나고 나서야, 심지어 저와 어머니만 있는 집으로 돌아오신 다음에서야 소리 없는 눈물을 콸콸콸 쏟아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형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아무렴 그렇고 말고 그 지원자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잃어버린 너희 형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이더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 겹쳐 보였어. 충분히 그럴만 하셨어요. 형이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속 깊고 따스한 심성을 지금껏 잘 간직해왔다면 그 지원자의 모습과 지금 형의 모습이 참 많이도 닮아 있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지원자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잃어버린 형을 떠올리셨던 것이었어요. 형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심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살아오고 있다면 지금 형의 모습은 그 지원자와 많이 닮아 보였을 테니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사람의 내면이 마치 한 사람처럼 닮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지원자로부터 형이 장성해서 어른이 된 모습을 떠올렸던 것이었고요. 아무튼 그날의 면접 결과는 어찌 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생각이 서로 똑같았거든요. 이번 합격자는 그 지원자로 하는 게 어떻겠니? 회사라는 곳이 제 아무리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사람 사는 곳이잖니. 사람을 따뜻하게 보살필 줄 아는 인물만큼 뛰어난 인재는 또 없는 법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죠. 전 이미 그분을 어느 부서에 배치할지도 마음속으로 결정해 두었는걸요. 저희 부서로 배석시켜주세요, 아버지. 그분처럼 큰 사람과 함께라면 장차 우리 회사를 위한 큰일들을 많이 이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 지원자, 아니 김 차장님은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 전략사업본부의 일원이 되었고, 이후 아주 탁월한 업무 솜씨를 선보이며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김 차장님을 인생 후배로서 많이 의지하게 되었죠. 김 차장님이 저보다 직급은 낮을지언정 나이가 몇 살 많았거든요. 아무튼 당시 저와 김 차장님은 저희 회사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환상의 콤비를 이루며 회사를 이끌어 나갔어요. 저희 두 사람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딱 1년 6개월 뒤 저는 김 차장님으로부터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김 차장님? 이렇게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제가 너무 난처하지 않습니까? 제가 김 차장님만 믿고 추진시켜 놓은 프로젝트가 한둘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그치만 갑작스러운 사정이 있어서 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사정이길래 회사까지 그만두셔야 하는 건가요? 혹시 건강에 이상이라도 생기셨나요? 그런 게 아니라 당장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데 수중에 목돈이 없어서요. 더군다나 지금 보살피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으려면 큰 돈을 들여서 방이 여러 개 있는 넓은 전셋집을 구해야 하고요. 당시 김 차장님이 처해 있던 상황은 너무나도 급박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살던 전셋집 집주인이 그 집을 자기 아들 며느리에게 신혼집으로 주겠다면서 전세 계약을 연장해줄 생각이 없으니 조만간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해왔거든요. 심지어 그 무렵은 우리나라의 집값과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던 상황이었던 데다가 보살피고 있는 아이들과 서울 바닥에서 함께 지낼 전세를 구하려면 그야말로 엄청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의 통학 문제를 생각하면 서울권을 벗어나서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떠날 수도 없는 처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 차장님이 떠올린 방법이 바로 사직서를 내는 것이었죠. 이미 대출이란 대출은 받을 수 있는 만큼 싹 다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조금 모자라길래 계산을 해보니까 그동안 이런 퇴직금을 받게 되면 모자란 만큼은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급박한 상황은 이해합니다. 아이들까지 어깨에 짊어진 마당에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최대한 좋은 보금자리를 새로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도 잘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회사를 떠나는 건
김 차장님과 아이들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되어버리고야 말 겁니다. 생활비 걱정이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당분간 아르바이트를 몇 개 늘리는 식으로 버티다가 좋은 기회 봐서 재취업에 도전하면 될 테니까요. 아니요. 그런 무모한 도전은 인생의 동반자로서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그렇게 말한 저는 곧장 아버지를 찾아가서 김 차장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참 다행스럽게도 아버지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이시더라고요. 아버지 또한 김 차장님이라는 좋은 인재를 놓칠 수도 없을 뿐더러 김 차장님과 아이들 모두를 위해서라도 사직서는 절대로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이에 아버지께서는 사재를 털어 전세금 전액을 마련해 주셨고 저는 이번에도 곧장 그 전세금을 김 차장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좋은 어른들이 주시는 조건 없는 도움을 감사하게 받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셨죠. 저랑 회장님도 같은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돈으로 다 함께 지낼 수 있는 전셋집으로 이사도 하시고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세요. 너희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도움과 보살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그러니 이 도움을 감사히 잘 받고 꼭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서 너희 세대의 새싹들에게 사랑을 물려주면 된다고. 그치만 이건 금액이 너무 큽니다. 이 정도면 역세권 전세를 한 채 마련하고도 남겠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가슴에 아주 큰 한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거든요. 일찍 잃어버린 첫째 아들 생각이 나서 김 차장님과 아이들을 도우려는 것뿐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으세요. 그래야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한을 조금은 덜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김 차장님을 유독 아끼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잃어버린 형 때문이었어요. 김 차장님을 볼 때마다 자꾸만 형이 떠올라서 늘 떡이라도 하나 더 쥐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아무튼 김 차장님은 저희 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서도 꽤나 좋은 역세권 전셋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아버지에게 슬쩍 이런 제안을 했어요. 김 차장님네 이삿날에 직접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형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보시라고 말이죠. 이에 아버지께서는 흔쾌히 이삿날에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직접 사들고 방문하기로 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아이들과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이 저는 김 차장님과 함께 열심히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그야말로 기겁을 하게 되고야 말았어요. 이삿짐 틈에 끼어있던 낡은 사진 앨범에서 저희 아버지의 젊을 적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차장님네 사진 앨범에 왜 저희 아버지 어릴 적 사진이 있는 건가요? 그러자 그 사진을 들여다본 김 차장님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아니라 제가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고 보니 저희 아버지의 젊을 적 모습이라기에는 사진 속 배경의 연대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 사진 속 남자는 김 차장님이 확실하다는 것일 텐데 아무리 봐도 저희 집에 있던 아버지의 젊을 적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에게는 어릴 적 잃어버린 친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이에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급히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김 차장 옛날 사진이 내가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다고? 네 아버지, 안방에 있는 아버지 젊을 적 사진이랑 완전 판박이에요. 얼른 그 사진 좀 보자꾸나. 그렇게 문제의 그 사진을 마주하게 된 아버지께서는
한참을 눈을 의심하시다가 마침내 조용히 읊조리셨습니다. 어릴 땐 친탁을 했었는데 어쩌면 크면서 외탁을 하게 된 걸지도 모르겠구나. 그렇다는 건 김 차장이 잃어버린 형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우선 김 차장이랑 같이 병원부터 다녀야겠구나. 우연히 얼굴이 닮은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으니 말이다. 바로 그날 저희 부모님은 김 차장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나온 결과는 99.999% 친자일치였습니다. 즉 김 차장님은 저희 부모님께서 잃어버렸던 친아들이 맞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마침내 비로소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던 바로 그 순간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아들과 재회한 부모님께서는 김 차장님, 아니 저희 형을 꼭 끌어안은 채로 밤새 눈물을 흘리셨고 형 또한 그동안 외로웠던 삶을 되뇌이며 서글픈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잃어버려서 너무 미안했다고 말씀하셨지만 형은 이제라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둘째 아들이자 동생인 저 또한 자연스레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그날 저희 집에는 또 한 가지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형이 어릴 적 잃어버렸던 기억을 마치 기적처럼 되찾았거든요. 그 기적은 저희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는 큰아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부자가 이상가족이 되던 날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형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날 제가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분명 그랬었어요. 이제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경찰관들이 너를 찾지 못했을 리가 없는데. 그때 혹시 몰라서 근처 병원이랑 응급실들도 전부 찾아다녔었거든. 그때 아버지랑 저랑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술래였고. 아무튼 그때 제가 최대한 잘 숨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근처에 주차된 트럭을 발견했었어요. 그럼 그 트럭 짐칸에 숨어 있었던 거니? 네, 거기에 숨어 있다가 제가 깜빡 졸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트럭이 한참 전에 출발해서 이미 고속도로 한가운데였었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짐칸에 숨어있던 트럭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제가 어딘가에 머리를 쾅 부딪혀버렸어요. 제 기억은 거기서 끝이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큰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건 갖가지 불운이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던 형이 숨었던 곳이 하필이면 트럭의 짐칸이었고 또 하필이면 형이 잠깐 졸아버린 사이에 트럭이 무심코 출발을 해버렸으며 결정적으로 트럭이 교통사고가 나버리는 바람에 형이 머리를 부딪혀 기억을 잃은 채로 발견이 되어버렸던 거죠. 저희 형이 처음으로 옮겨진 고아원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을 발급받아서 지금껏 그 이름으로 살아왔던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의 불운이었습니다. 당시 형의 나이는 고작 7살이었기에 국가의 지문 같은 것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신분 확인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고요. 심지어 저희 형은 자라면서 얼굴이 아주 많이 바뀐 편에 축했습니다. 잃어버리던 당시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꼭 닮은 외모였지만 자라면서 외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전국의 고아원을 숱하게 돌아다니시면서도 막상 형을 찾아내지는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형의 어릴 적 얼굴이 담겨있는 사진과 이름을 가지고 고아원들을 찾아다녔지만 그때는 이미 형의 얼굴이 외탁을 하기 시작했고 또한 고아원에서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을 시기였을 테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김 차장님을 볼 때마다 이유도 모른 채로 자꾸만 형을 떠올렸던 것이었겠죠. 어쩌면 이 세상 부모님들에게는 자기 자식을 알아보는 신비한 눈이 마음속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큰 사건을 겪고 난 뒤 심지어 수십 년 만에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된 형은 그 와중에도 아주 큰 느티나무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부탁을 건넸거든요. 수십 년 만에 다시 나타난 불효자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동안 제가 맡아서 보살피고 있던 아이들을 마음으로 낳은 친손주로 받아들여 주세요. 다들 하나같이 가족의 정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이기에 호랑이처럼 엄한 할아버지와 사녀님처럼 자애로운 할머니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답했냐고요. 그거에 뭐 아주 지극히 당연한 대답이었죠. 정말 엄한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녀석들에게 때로는 꾸지람을 내려도 괜찮겠더냐. 당연하죠. 그 녀석들이 조금이라도 엇나간다면 친할아버지처럼 따끔하게 꾸짖어 주세요. 그래야 저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 알았다. 우리 큰아들 부탁이기도 하니 내 기꺼이 그 아이들을 마음으로 낳은 손주들로 받아들이마. 대신 꾸지람은 그 녀석들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내릴 거야. 평소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언덕 같은 할애비가 되어주련다. 내가 우리 큰아들 어릴 적에 너한테 해주었던 그대로 말이다. 당연히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어주기로 약속을 해주셨고 저와 형은 둘이서 따로 아주 특별한 약속을 나누었어요. 김 차장님, 아니 형, 앞으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니? 앞으로 힘들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형한테 마음껏 투정도 부리고 응석도 부릴 거거든요. 동생은 원래 형한테 그렇게 하는 거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형제니까요. 그래, 어디 마음껏 투정이랑 응석을 부려보려무나. 내가 형으로서 다 받아줄게. 그리고 내가 없는 동안 우리 부모님 곁을 잘 지켜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내 동생 창원아. 그날 그렇게 하나가 된 저희 가족은 지금껏 세상 그 어느 가정보다 따뜻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는 막내 노릇을, 형에게는 동생 노릇을 아주 잘 해내고 있고요. 형은 여전히 어려운 아이들을 느티나무처럼 돕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 내에 사회복지팀을 새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저희 형을 앉혀주셨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